딥시크, 미꾸라지인가 고래인가? 중국도 그걸 너무나 하고 싶고 그게 사실은 키거든요. 그래서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인데 가격은 2천만 원이고 월급은 안 받아요. 엔비디아의 위세가 예전만 못할 수. 태풍이 불면요 네. 돼지도 날아다닙니다. 지루한 경제 이야기는 가라. 필터 없는 경제 토크, 매운맛 경제 토크 킥 신영일입니다. 호기심 많은 디지털 탐험가, 요즘 가장 핫한 인공지능 셀러브리티 딥시크에게 네 이름이 왜 딥시크니? 하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입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이 호기심 많은 디지털 탐험가는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에 제대로 충격을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킥은 딥시크, 미꾸라지인가 고래인가입니다. AI 신대륙 사피엔스 키커 최재분 교수,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중국통 키커 전병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AI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낀다든가 궁금한 점이 많았던 분들이 교수님의 강연과 특히 AI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서 많이 도움받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게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예. 오늘 그 딥시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요즘 제일 큰 관심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설날 연휴에 예. 집에 쉬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항상 주목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하루아침에 시가총액이 850조 원. 예. 미국 마켓 역사상 네. 최대 금액이 떨어진 걸로 그러니까요. 나타났죠. 네, 그만큼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좀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입니다. 전병서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예. 딥시크에 대한 좀 딥한 시각 오늘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딥싱킹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딥시크 쇼크 첫날 엔비디아가 10% 넘게 급락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가 보다, 뭐가 있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딥시크 이거 고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미꾸라지라고 봐야 됩니까? 뭘까요? 중국이 IT 산업이다 정보 산업에서 사막이다. 예. 서방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사막에서 튀어나온 그것도 갑자기 툭 튀어나온 작은 고래다. 사막에서 고래가 튀어나왔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회사냐 그러면은 우리 같은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만든 자회사, 이 회사가 만든 거예요. 구멍가게가. 네. 그래서 이 구멍가게가 세계 최대의 생성형 AI의 성능에 버금가는 걸 만들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끝이냐 시작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 모델을 100개 모델이 수없이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제2의 작은 고래, 제3의 작은 고래 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 봐요. 오, 그렇습니다. 예. 이 딥시크의 저비용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서 미국이 야심차게 발표한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약간 좀 무색할 정도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딥시크의 등장이 미국이 주도하는 AI 세상에서 후발주자들이 반격하는 어떤 그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I've been reading about China, and some of the companies in China, one in particular, coming up with a faster method of AI and much less expensive method. And that's good because you don't have to spend as much money. 그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AI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요. 개발에도 고비용이 들고 서비스에도 고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핵심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있었던 것이죠. 네. 이번에 딥시크는 자기네들이 좀 자극적으로 발표하긴 했지만 이거 개발하는데 우리 570만 불, 한 80억 들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2주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야, 그거 까보니까 단순하게 그거 계산하는 비용은 그렇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전에 예. 실패한 비용 여러 가지를 하면 그럼 너희 미국하고 큰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 실제로는 H백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A백도 한 10,000장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블러핑이 좀 들어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든지 대한민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오픈된 소스, 더군다나 자기들이 소스를 다 공개했거든요, 이번에.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비용으로 개발해서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됐고 그게 검증이 된 측면에서 예. 다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생성형 AI를 하고 있던 기업들, 스타트업들한테 상당히 많은 기회가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요. 예. 저는 고래까지는 몰라도 네. 매기들이 굉장히 신나는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아하. 예, 딥시크가 예. 시장에 우리도 있다 하는 정도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면서 고래를 잔뜩 긴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런 비유가 가능하군요. 예. 근데 저 딥시크의 탄생을 두고 여러 가지 중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 말고도 뭐 정말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했을 것이다. 또 고사양 칩이 들어갔을 것이다. 뭐 이런 의문들은 계속 제기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이게 팩트 체크가 가능할까요? 음모론을 얘기하면 뭐 다 되는데요. 네. 그 회사의 수준을 봐야 되는데 이거 1년 반 전에 설립한 자본금 1,000만 우리로 치면 19억짜리 회사예요. 예. 근데 만약에 뭐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H백을 한 5만 개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비용이 뭐 20억 불 이상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다른 데서 투자를 받았거나 뭐 이렇진 않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은 싼 이제 칩을 갖고 그 뭐 쉽게 얘기해서 공정 개선을 확실히 해서 거기서 답을 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2024년에 그걸 개발했다고 하면 2023년에 이미 이걸 샀어야 되는데 네. 엔비디아 칩을 2023년에 5만 개 이상 정도를 산 회사를 보면 그거는 중국에서는 텐센트 정도가 유일하고 예. 다 합쳐서 전 세계에서 한 6개 회사 정도가 갖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구매력, 자금력, 이게 뭐 자산운용사의 작은 구멍가게가 예. 그 정도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건 뭐 진짜 대박이죠. 근데 그 CEO 자체가 40된 아주 젊은 친구고 예, 그렇더라고요. 시골 깡촌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엔비디아하고 바게닝 파워가 있거나 또 이제 해외로 우회해서 그렇게 많은 칩을 이제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냐. 예. 그게 제가 볼 때 좀 의심이 가요. 이 챗GPT를 탄생시킨 미국 또 딥시크로 반격한 중국 이 두 나라 간의 인공지능 산업을 대하는 가장 큰 차이는 뭐고 또 향후의 로드맵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번에 딥시크가 부상하면서 네. 아주 크게 떠올랐죠. 지금 서로 인정하는 바가 뭐냐 하면요. 오픈 AI가 너 우리 거 베낀 거 아니냐? 그렇죠. 딱 이랬어요. 예, 그랬더니 중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무슨 소리냐. 뉴턴도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을 때 더 많이 본다. 즉, 전 세계에 서로 테크니컬 논문을 보면서 우리가 지식을 공유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건 예. 상식이다. 이렇게 반격을 했어요. 그 얘기는 사실 오픈 AI 같은 경우는 초기에 오픈 소스로 다 공개를 하다가 GPT-3 개발 이후로는 다 닫았습니다. 근데 테크니컬 리포트는 계속 냈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양원평이라는 천재가 야, 이런 방식들을 하는데 우리도 따라가 보자. 그런 다음 거기서 또 수만 가지 변화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전체 프로세스를 창의적으로 세상에 없던 걸 만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특징은 뭐냐? 세상에 없던 걸 만드는 건 우리가 한다. 예. 그럼 거기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인프라는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특히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중국의 반도체입니다. 뭐 SMIC에서 7나노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경제성은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예. AI 반도체는요, 전 세계에서 3나라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5나노 이하의 제조 기술이 필요한데 네. 그 메인 칩을 엔비디아가 설계하면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만의 TSMC. 그다음 양옆에 들어가는 HBM, 그 고대형 메모리는 지금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여기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허가받아서 납품을 시작한다 그러죠. 예. 거기 외에는 아무데도 못 끼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그걸 너무나 하고 싶고 그게 사실은 키거든요. 예.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지만 이건 쫓아갈 수 있지만 반도체는 어렵다. 이게 시장에서의 지금의 평가예요. 예. 그래서 기술적인 면, 자금적인 면에서도 미국이 훨씬 좀 앞서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중국의 하드웨어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하드웨어 수준은 서방의 예상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5나노, 7나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7나노 정도가 되려면 EUV라는 장비를 써야 돼요. 네. 근데 중국은 그걸 쓰지 않고 7나노를 했고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우리 D램도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EUV 장비를 써요. 근데 마이크론은 그걸 안 쓰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EUV 장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걸 갖고 쉽게 빨리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인데 중국하고 마이크론은 그거 없이도 이게 몇 땅에 이제 헤딩해서 만드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러먼드 상무장관이 2023년인가요? 중국에 방문해서 이제 14나노 이하 이 반도체를 다 규제했기 때문에 이게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러먼드 상무장관이 미국 귀국하는 전날 밤에 하웨이가 7나노짜리 스마트폰을 출시를 해서 미국을 이제 난리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D램 같은 경우도 지금 딥시크가 쓴 예를 들면 그 칩셋이 그 HBM을 뭘 썼냐 그러면 HBM2를 썼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3, 2에 한 5세대, 6세대를 쓰는데 얘들은 한 2세대 정도를 쓴 거예요. 그걸로 지금 5세대, 6세대 쓰는다고 비슷한 정도 실력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중국의 실력을 낮게 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우리보다 낮은 건 분명하지만 추격 속도 너무 빠르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수준이 지금 이제 그 챗GPT가 만들고 있는 모델을 만드는 데는 뭐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 쓰신 그 저서 AI 사피엔스에서 식민국이 될 것인가, 주권국이 될 것인가 이런 소제목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네. 우리가 그 식민국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제가 이 내용을 썼던 이유가요. 예. 그 라인이라는 플랫폼에 네. 일본의 플랫폼에 경영권 다툼이 있을 때 얘기였습니다. 네이버를 압박해 라인을 강탈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일본 라인 야후는 네이버와의 기술 협력을 끝내고 이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AI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일본에 플랫폼이 없습니다. 예. 9,500만 명이 라인 플랫폼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걸 확보하면 그 생성형 AI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가져오기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 1억 명이 매일같이 쓰는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AI를 앞으로 할 수 있으려면 플랫폼, 국가 고유의 플랫폼과 데이터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금 가장 강력한 게 미국과 중국이고 아하.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작은 나라에 비해서는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번에 딥시크도 봤지만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는 그 체계가 갖춰지는 거죠. 그게 제가 얘기하는 AI 시대의 주권을 갖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에 우리가 종속되는 AI 어떻게 보면 식민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데이터, 플랫폼, AI를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제가요 그 딥시크하고 챗GPT에게 너에게 엔비디아 칩이 꼭 필요하니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딥시크는 제가 존재하는 AI 서버의 핵심에는 엔비디아 GPU가 숨쉬고 있을 거예요라고 답을 했고요. 챗GPT의 첫 대답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있다면 더 강력해질 겁니다라는 다소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딥시크의 등장으로 그럼 기업들의 AI 피라미드 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뭐 언론들은 아마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 고가 칩이 필요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요. 그 딥식을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카피한 파생 모델이 2,700개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를 더 늘리는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단 예.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이 칩셋에 있어서는 중국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프리미엄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서로가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끝없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고폭리의 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아마 딥시크의 쇼크로 인해서 아마 대형 업체들도 전략을 좀 수정을 해서 이렇게 돈 많이 들여도 돼?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살려고 했던 걸 조금 딜레이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칩의 수요는 여전히 있겠지만 이것이 엔비디아의 마진, 이제 이건 훅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체 칩들, 이제 이런 것들이 대거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보일 것 같고, 그래서 AI 생태계에 있어서는 이제는 누가 더 빨리 고성능 칩을 이제 구해서 누가 더 빨리 서비스를 내냐 하는 이게 지금까지 경쟁력, 그러다 보니까 돈이 최고였던 무기였던 관계인데, 이제는 새로운 방향은 그렇게 가는 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비용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냐, 이 두 개로 갈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저비용 생태계 구조, 이게 지금 산업 피라미드에서 굉장히 큰 비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위세가 예전만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정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전략을 잘 짜야겠죠.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이 AI 관련 기업이 두 개 이제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AI 반도체. 그래서 엔비디아를 탑으로 해서 TSMC가 받치고 있고, 그 이외에 HBM을 납품하는 기업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거기 브로드컴 같은 회사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픈 AI, MS죠. MS, 애플, 뭐 아마존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고 있고, 세계 20대 기업에요. 아람코를 제외하면 다 AI 관련 기업이고, 예. 그중에 진짜 AI만 한다는 기업 딱 10개를 제가 1월 15일 날 시총을 한번 모아봤어요. 예. 삼경 325조였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모든 기업 합해야 시총이 2,500조가 안 되거든요, 이제. 예. 그런데 그거에 10배가 넘는 돈이 딱 10개 기업. 이 기업들이 그러면 지분 1%만 희석해서 AI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300조예요, 1년에.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본이 진짜 미국 시장을, 또 전 세계 시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반도체에 있어서 AI 반도체에 튀어 들어가서 그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래도 세계 3대 반도체 강국 중에 하나거든요. 예.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네이버, 카카오가 구글이나 또 이런 페이스북 같은 생태계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AI에도 있겠다.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예. 이 세계 시장에서 좀 자본도 많이 끌어들이고 투자도 많이 받고 인재도 많이 키워서 예. 하나의 축으로 세컨 티어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파트너다. 특히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파트너를 가는 게 예.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좀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하고 협력을 잘해서 포지셔닝을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But I think we have a shared vision Right. for what AI can do, and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AI and messaging, and also excited that you wanted to view this as just the start and really explore many more things to do together. 앞으로는 미국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하고는 약간 경쟁이지만 또 좀 사교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기업들 간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실력이 있냐 없냐 문제지 미국하고 친하냐 중국하고 친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은 미국하고 중국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중국에서 퇴출했어요. 핸드폰 뺐고 자동차 뺐고, 재미난 건 세계에서 1등하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공장 뺐냐, 자동차의 원조 할배집 포드, GM이 공장 뺐냐. 우리는 엘마트, 이마트가 뭐 빠져나왔지만 월마트 여전히 중국에 장사 잘해요. 스벅 여전히 거기 장사를 잘합니다. 맥도날드 장사를 잘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경쟁력의 문제인데, 중국은 지금 뭐 월드컵
아니면 올림픽이라고 봐야 돼요. 예. 전 세계가 다 들어와서 거기서 경쟁하는 데서 금은 동 안에 들어가면 살아남는 것이고 그 밑으로 가면 죽어서 없어지는 그 그림에서 우리가 지금 금운동을 못하는 바람에 나타난 현상이다. 결국은 돈에는요, 이 애국심이 없어요. 예.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인데 우리는 중국을 돈으로 보고 돈을 먹을 그런 이제 관점보다는 너무 정서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미중의 전쟁의 스토리의 그 연장선상에서 자꾸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제 더 그런 것은 왜 미국은 예. 첨단 기술, 첨단 기업 다 중국에서 빼라고 그러면서 한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는 왜 안 빼냐. 그래서 테슬라가 빼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1등은 어디 가도 이것은 다 대접받는 것이고 네. 3등 이하로 가면 어디 가도 이건 동네 북이다. 1등은 대접받고 3등 하면 집에 와야 되는, 이제 거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우리의 실력을 또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예전에 디지털 디바이드라 그래서 그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 분명히 격차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그 AI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네이티브 AI 세대와 또 그렇지 않은 세대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2019년에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예. 그 책이 올해 우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다 그러더라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인류가 표준 인류라고 썼는데 네. 그게 보편적 교과서에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젊은 세대는 디지털이 너무나 익숙한 세대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챗 GPT를 써봤냐? 98%가 써봤다 그러고 수업에 도움이 됐냐? 90%가 도움이 됐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더 해야 된다. 어. AI를 너무나 보편적으로 쓸 세대가 이미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에 10억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세대에 맞는 세계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디지털 문명조차도 규제를 하고 있죠. 앞으로 지금 뭐 우리 세대의 주인이라고 하는 60대가 뭐 법이나 사회적 이 표준들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예. AI는 안 좋은 거야, 위험한 거야, 부작용이 많아 라고 계속 한다 그러면 앞으로 10대, 20대는 국경 없이 한국을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마치 서학개미들 많아져서 예. 자기 자산, 금융투자 전부 미국이 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도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전 세계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그게 기성세대가 AI 세대와 이제 소통하고 그 어떤 생각의 폭을 좀 줄이는데 제일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그 중장년층들이 AI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한번 써보기라도 하는 좀 시도를 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럼 이 딥시크 등장이 AI 발전에 더 속도를 붙일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부가 창출되는 곳은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이트 칼라 잡하고 블루 칼라 잡이 있는데 지금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화이트 칼라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데 포커스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요거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건 앞으로 아마 누가 더 저비용 효율로 요걸 만들어내냐에 아마 그 부가 나올 것 같고요. 진짜 부는 이 돈 먹는 하마를 돈 버는 하마로 바꿔주는 것은 이건 산업용 AI죠. 여기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생성형 AI에 몇천억 불씩 집어넣는 것들이 아니라 네. 거기서 나온 이제 AI의 결과물을 갖고 산업에다가 어떻게 응용해서 블루 칼라를 대체시키고 거기서 생산성을 10배를 올리는가? 요걸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앞으로 가는 그림은 블루 칼라에서 그 이제 AI라고 하는 것은 AGI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제 조립하고 사람처럼 물건을 만드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는 아직도 누가 승자인지를 아직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아직 기회는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보여지는 뭐 버블 이런 것들은 신산업이 들어섰을 때 당연히 있는 버블이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화이트 칼라 잡에서 블루 칼라 잡으로
옮겨갈 때 더 큰 이제 부가 창출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AI 업계 부의 지도가 어떻게 그려질 걸로 보세요? 사실 이번 CES 2025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기조연설이 엔비디아 젠슨 황이었죠. 젠슨 황이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게 피지컬 AI입니다. 그럼 피지컬 AI는 뭐냐? 이번에 젠슨 황이 16대의 휴머노이드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네. Humanoid robots. My friends. 그러면서 이 로봇들이 앞으로 노동 현장, 가정 여기저기 가서 많은 일들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2 있잖아요. 예. 그게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학습해서 만들어낸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걸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너 나 따라해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뭐라 그랬냐? 그걸 왜 현장에서 하냐? 그러지 말고 메타버스 공간 안으로 들어와라. 거기 모든 물리적 현상을 다 학습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앞으로 로봇 회사들은 여기 와서 그걸 다 개발한 다음 거기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그냥 로봇에 심으면 된다. 그래서 피지컬 AI가 저비용으로 훨씬 성능 좋은 노동 로봇들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에도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이번 CES 때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여줬어요. 직접 전시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움직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가격이 16,000불입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인데 일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예. 여기 사무실에 있어요. 오면 신영일 아나운서님 오셨습니까? 따뜻한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커피 정도는 타와. 그리고 야 오늘 나 AI 방송해야 되는데 최근에 방송계에서 AI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나한테 브리핑 좀 해봐. 그럼 막 얘기해줘. 예. 그런데 가격은 2천만 원이고 월급은 안 받아요.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솔깃한데요. 그렇죠? 예. 이래서 피지컬 AI가 상당히 개인 맞춤화 될 수 있고 집에 온 다음에도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예. 이래서 2030년까지 충분히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부의 지도는 처음에 일반적인 AI 서비스에서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이 피지컬 AI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짜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반도체 3대 강국이죠. 네.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제법 하죠. 제조업이 무엇보다 강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정신만 바짝 차리면 기회를 잡은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은 또 듭니다. 네. 자, 딥시크 미꾸라지인가 고래인가를 킥으로 두 분의 키커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킥을 제가 딥시크에게도 한번 날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데이터의 바다를 헤엄치는 미꾸라지이자 지식의 심연을 가르는 고래입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지 않습니까? 예, 제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딥시크의 등장으로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인공지능 업계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매운맛 승부킥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교수님 어떤 승부킥을 날려주시겠습니까? 저는 뉴턴이 한 말을 네.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되새기고 싶습니다. 뉴턴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 AI 고래의 어깨에 올라탈 차례가 아닌가. 네. 대한민국이 엄청난 자본도 없고 뭐 충분한 인력도 없지만 이렇게 등장하는 미국과 중국의 고래와 네. 잘 협력하고 그 어깨에 올라타서 눈부신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예. 동반자가 된다면 앞으로 훨씬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떤 승부킥을 날리시겠습니까? 태풍이 불면요, 네. 돼지도 날아다닙니다. 근데 바람이 사그러들었을 때 네. 이제 떨어지는 돼지 잡으면 큰일 나는 거죠. 네. 뭐 시력이 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AI 태풍은 분명히 불어왔고 이 날아가는 돼지를 이제 우리가 잡으면 대박 내는 거죠. 예. 그러나 그것이 바람 불었을 때 떨어질 돼지인지 올라갈 돼지인지는 그건 우리 판단에 달린 것 같아요. 예. 좋은 선택이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든다. 좋은 선택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 예. 돼지를 꽉 잡아라.
근데 어떤 돼지인지 잘 보고. 그렇습니다. 예. 자, 딥시크 미꾸라지인가 고래인가 신영일이 달리는 승부킥은 새우 몸집 한번 키워볼란다. 고래맨키로입니다. 자, 이제 AI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더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될 텐데요.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한국이 새로운 AI판을 다시 설계할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루한 경제 얘기는 가라. 필터 없는 경제 토크, 매운맛 경제 토크 킥. 고맙습니다.